궁녀 진채봉. 영양공주가 된 경패는 어느 날 황후에게 아침 문안을 드린 후 한 가지 청을 했다. 소녀가 궁중에 들어올 무렵 부모님께서 무척 놀라시고 두려워하셨을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오늘 부모님께 돌아가서 소녀가 마맞게 이토록 분에 넘치는 은총을 입게 되었음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하직 인사를 올리려 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양은 이제 공주의 몸이니 어찌 함부로 궁을 떠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나도 드릴 말씀이 있으니 궁으로 모셔오도록 하여라. 마마, 황공하옵니다. 영양공주는 황후가 그렇게 배려해 주자 어쩔 줄을 몰랐다. 다음 날 황후는 궁녀를 보내어 정사도 부인을 궁궐로 불러오도록 했다. 내가 부인의 딸을 데려옴은 단지 그 얼굴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난양공주의 혼사 때문이었노라. 하지만 그 아리따운 모습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생겨 양녀로 삼아 이제는 난양의 언니가 되었으니 그 이름 영양공주이다. 황후의 말을 들은 사도 부인은 몸둘 바를 몰랐다. 마마, 신첩이 늦게서야 딸 자식 하나를 얻어 옷과 같이 사랑하였으나 혼사가 어긋나 예물과 사주단자를 돌려보내게 되자 차라리 빨리 죽어 딸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맞게 없어 궁궐로 데려와 세상에 다시 없는 영예를 입게 하시니 태산보다 더 높은 마마의 은혜를 어찌 보답하오리까. 사도 부인은 옷소매가 축축해지도록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황후는 그런 사도 부인을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참, 난양에게 들은즉 부인 집에 재주가 뛰어난 춘운이라는 소녀가 있다던데 내 직접 볼 수가 있겠는지요? 신첩이 궁으로 들어올 때 함께 따라왔으니 문 밖에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여봐라. 어서 춘운을 안으로 들라 하여라. 황후의 명을 받은 춘운은 안으로 들어와서 황후께 정중하고 우아하게 절을 올렸다. 난양이 칭찬하던 대로 정말 미인이로구나. 네, 글재주 또한 뛰어나다던데 시를 한 수 지어보겠느냐? 마마, 황공하옵니다. 춘우는 궁녀가 내민 문방사후 옆으로 다가앉아 날렵한 솜씨로 시를 짓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영양공주와 난양공주 그리고 궁녀들은 숨을 죽이고 춘운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춘운이 단숨에 시를 지어 황후에게 바치자 황후는 몹시 기뻐하며 춘운의 글재주를 칭찬했다. 네, 이미 춘운에게 글재주가 있다고는 들었으나 이렇게 훌륭한 줄은 미처 몰랐구나. 정말 놀랍도다. 참, 난양이 시중을 드는 궁녀 중에도 시를 잘 짓는 궁녀가 있지 않느냐? 두 사람이 모두 공주의 시중을 들게 되었으니 서로 얼굴을 대하게 해줘야겠구나. 진궁녀에게 어서 들라 이르거라. 진궁녀라 불리운 여자는 황후 앞에 고개를 숙였다. 진궁녀는 화음현에 살던 진씨 집안의 여자로 난리통에 집안이 풍비박산나 궁녀로 들어온 것이니라. 앞으로 영양과 난양이 혼인을 하게 되면 너와 함께 공주들을 모실 것이니라. 그러자 황후의 말을 듣던 춘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궁녀를 바라보았다. 혹시 버들의 노래를 지었다는
진낭자 아니십니까? 춘운의 말에 진궁녀는 화들짝 놀라 물었다. 아니, 낭자께서 그 일을 어찌하시오? 제가 바로 그 시를 지은 진채봉이라고 하옵니다만 누구에게 그걸 들으셨는지요? 어쩌면 진낭자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마치 오래전에 헤어졌던 자매를 만난 듯 춘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채봉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소유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양상서께서는 늘상 낭자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 시를 읊곤 하셨답니다. 그분은 아직도 소녀를 잊지 않으셨군요. 너무나도 뜻밖의 소유의 소식을 들은 채봉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옛날 일을 떠올렸다. 영양공주와 난양공주는 소유가 혼인을 약속했었다는 채봉이 슬피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속이 저릿했다. 진궁녀와 양상서의 인연이 그리 깊다니 내 진궁녀로 하여금 양상서와 함께할 기회를 주겠노라. 황후는 채봉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한편 소유는 백룡담의 물을 마시고 온몸에 새로운 힘을 얻은 말과 군사들을 데리고 싸움터로 나아가서는 오랑캐들을 크게 물리쳤다. 찬보를 비롯한 오랑캐 장군들의 항복을 받은 소유는 백성들을 크게 위로했다. 이제부터는 오랑캐들이 침략하여 노략질을 하거나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터이니 마음 편하게 지내도록 하여라. 소유는 곧 곤륜산으로 올라가서는 당나라의 위엄과 덕망을 기록한 돌 비석을 세우고 군사들을 되돌려 서울로 향했다. 아, 어느 틈에 소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구나. 고향을 떠난 지 언 3년. 그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늙으셨을까. 아침 문안, 저녁 잠자리 한 번 제대로 돌보아드리지 못했으니 나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로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간다 한들 10중 8구 정규수와 혼인을 올리지 못할 터이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내가 돌아가면 황제 폐하께없어는 틀림없이 높은 벼슬을 내리시어 나를 지하해 주실 터인데 내가 그 벼슬을 물리치고 정규수와 혼인을 간청한다면 허락해 주실는지. 소유는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검은고를 타며 얼핏 보았던 정규수를 떠올리며 쓸쓸한 마음으로 산에 핀 보랏빛 들국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소유는 서울에 도착했다. 황제는 몸소 환영을 나와 소유를 기쁘게 맞이했다. 양상서, 정말 장하도다. 그대의 공로로 나라 안팎이 이리도 평화로워졌으니 내 어찌 기쁘지 않으리요. 자, 나와 같이 조정에 들도록 하세. 황제는 소유를 친히 조정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소유에게 대승상이라는 높은 벼슬과 많은 상을 내렸다.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소유는 머리를 조아리며 황제가 내린 조서를 받았다. 마음속으로는 벼슬과 상을 도로 내놓고 정규수와의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고 싶었지만 한창 기쁨에 젖어있는 황제에게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만 애를 태웠다. 인사를 마친 소유는 곧바로 궁궐을 나와서 정사도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정사도의 집은 그 골목에서부터 쓸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여보게, 무슨 일인가? 소유는 놀라서 집안일을 돌보는 정사도의 조카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숙부님 내외는 그냥저냥 목숨을 부지하여 살고 계셨지만 누이가 죽은 후로 애통해 하시다가 병이 깊어져 거동을 못하시고 계시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정 교수가 죽었단 말인가? 소유는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져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 소유는 비칠비칠거리다가 간신히 난간을 잡고 섰다. 양상석께서 싸움터로 떠나신 후 곧 몹쓸병이 들어 죽었나이다. 그러니 오직 딸 자식 하나만을 믿고 살아온 숙부님 내외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간청하오니 숙부님 내외께 인사를 올리실 때 제발 슬픈 말은 하지 말아주소서. 아, 애통하도다. 소유는 간신히 몸을 가누며 안으로 들어가서 정사도 내외에게 큰 절을 올리고 정규수의 죽음을 위로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이니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오늘은 기쁜 날이니 슬픈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게. 정사도 내외는 딸의 죽음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슬픈 표정만 짓고 있었다. 저 어떻게 그런 일이? 소유는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비췄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정사도의 조카가 넌지시 소매자락을 잡았다. 저 그만 나가시는 게 어떠하오리까? 마지못해 밖으로 나와 별당으로 간 소유는 섬돌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춘운을 보자 마치 정규수를 만난 듯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나리, 제발 눈물을 거두고 소녀의 말을 들어주소서. 저희 아쉽게 없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양상석께서 돌아오시면 부디 나를 잊으시고 공주마마와 혼인을 하시도록 아뢰어다오. 하고요. 그러니 너무 슬퍼 마시옵고 저희 아씨의 뜻대로 공주마마의 배필이 되시옵소서. 또 다른 말은 없었느냐? 다른 말씀을 남기기는 하였사오나 아무래도 제 입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나이다. 춘우는 옷소매를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어허, 답답하구나. 숨기지 말고 어서 말해보아라. 아씨께서 이르시기를 추는 너는 나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니 만약 상석께 없어 너 보기를 나보는 듯 여기시고 너를 어여삐 여겨주신다면 내 몸은 비록 땅속으로 들어가나 내 직접 사랑을 받는 것처럼 기쁠 것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자 소유는 더욱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춘우나,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하물며 정규수의 부탁이 그토록 간절하거늘 내 맹세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소유는 눈물로 약속했다. 두 공주와의 결혼. 다음 날 소유는 황상의 부름을 받고 궁궐로 들어갔다. 네, 누이의 혼사에 대하여 짐이 말한 걸 아직 잊지 않았으리라 믿소. 이제 양승상과 내 누이를 위하여 공주궁까지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허락지 아니하겠소? 그러자 소유는 머리를 조아려 대답했다. 신이 여러 차례 혼인을 거역한 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줄 아옵니다. 하오나 이제 정규수가 죽었사오니 신에게 어찌 다른 뜻이 있겠나이까. 다만 신이 부족하여 그것이 걱정일 뿐이옵니다. 그런 걱정은 말고 내 뜻에 따르도록 하게. 실은 짐에게 두 누이가 있는데 모두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하여 둘 다 양승상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혼인을 시키고 싶으나 양승상 같은 사람을 또 어디서 구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짐은 황후마마의 뜻을 받들어 두 누이를 모두 경에게 시집 보내고자 하는데. 마마, 그건 당치 않사옵니다. 신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두 공주마마와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허허, 경은 그저 내 말에 따르기만 하면 돼요. 황상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양승상을 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황후의 명령으로 정규수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꾸미고 혼인을 치르려 하니 황상은 그저 재미있기만 했다. 황후는 소유가 난양공주와의 혼인을 거절하는 상소를 3번씩이나 올렸던 것을 떠올리자 짐짓 소유를 골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사도 집과 궁궐 모든 사람들에게 정규수가 병을 얻어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노라 라는 거짓말을 하도록 명했다. 소유가 혼인 첫날 밤에 정규수의 옛 모습을 알아내는가 못 알아내는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도 모르는 소유는 두 공주와의 혼인이라는 말에 몸둘 바를 모르며 당황해하고만 있으니 그 모습을 보던 황상은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길이를 택하여 영양공주와 난양공주의 혼례식이 열렸다. 2대의 꽃가마를 탄 공주들의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에서 꽃구름을 타고 금방 내려온 선녀와 같았다. 그 옆에는 공주들보다는 좀 못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채봉이 오색 비단 예복을 입고 서 있었다. 황후가 소유와 첫 혼인을 약속했던 채봉을 수기로 봉하고 공주들과 함께 소유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이다. 소유는 금빛, 은빛으로 화려하게 술을 넣은 예복을 입고 서서는 세 여자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하늘거리는 휘장을 두른 탓에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자태는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웠다. 화려한 혼례식이 끝난 후 소유는 영양공주가 정경패인 줄도 모른 채 첫날 밤을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난양공주와 함께 지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소유는 이제 수기가 된 채봉의 방으로 들어갔다. 자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진수기를 보며 소유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진수기, 어찌하여 눈물을 보이는 게요? 승상께 없어는 이미 소첩을 잊어버리셨나 보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영문을 모르는 소유는 그때에야 진수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흠칫 놀라 외쳤다. 아니, 그대는 화주의 진낭자가 아니오. 이럴 수가.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어서 말을 해보. 채봉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소유를 보자 말을 잇지 못한 채 울기만 했다. 소유는 떨리는 마음으로 채봉의 손을 잡았다. 나는 낭자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로만 알았다오. 우리가 주고받았던 버들의 노래를 읊으면서 단 하루도 낭자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건만 이렇게 옛 언약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게 꿈이요 생시요. 황후마마의 은혜로 이렇게 꿈에도 그리던 낭구님을 모시게 되니 소첩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오? 이제부터 나와 함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밤새워 하며 정답게 지내야지. 소유는 들뜬 마음으로 채봉을 바라보았다. 이튿날이었다. 난양공주의 방에서 향기로운 차를 마시던 소유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영양공주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세상에는 저렇게 닮은 사람도 있구나. 어찌하여 저리도 정규수를 닮았을까? 소유는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 영양공주가 일어나서 궁녀에게 목소리를 낮춰 진숙이를 데려오도록 이르는데 언뜻 들으니 그 목소리까지도 영락없는 정규수의 목소리였다. 소유는 외롭게 죽어간 정규수를 떠올리며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이미 소유의 마음을 눈치챈 영양공주는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다. 낭구님께 없어는 차를 드시다가 갑자기 슬픈 얼굴을 하시니 무슨 까닭인지요? 내 마음을 어찌 공주에게 감추겠소. 네, 지난날 정사도의 딸과 혼약을 하였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그 규수가 죽고 말았다오. 그런데 공주의 모습과 음성이 어찌나 그 규수와 닮았던지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고 그리워져서 그런다오. 허나 마음에 두지 말아요. 소유의 말을 듣던 영양공주는 얼굴을 붉히며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자기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쏟아지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소유의 마음을 떠보고 싶어서 일부러 더욱 화가 난 척 했다. 소유는 궁녀를 시켜 영양공주를 나오라고 했지만 영양공주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난양공주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영양은 원래 황후마마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 그 성품이 도도하고 자존심이 강한데 낭구님께서 정규수와 비교를 하시다니 몹시 섭섭한 모양입니다. 제가 다시 진숙이를 보내 들어오시라고 하겠나이다. 난양공주는 진숙이를 영양공주에게로 보냈다. 그러나 진숙이가 와서 하는 말은 더욱 소유를 안타깝게 했다. 영양공주께서는 첩이 비록 누추하고 보잘것없으나 황후마마께서 사랑하는 딸이거늘 어찌하여 정규수와 비교를 하시나이까. 이제부터는 첩을 찾지 마시고 난양과 더불어 해로하소서 하고 말씀하셨나이다. 무엇이? 나와 정규수와의 만남이 크게 도리에 어긋나는 일도 아니건만 영양이 저리도 화를 내다니 이해할 수 없도다. 소유는 은근히 불쾌하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자 난양공주는 영양공주를 달래본다며 다른 방으로 가버렸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오기 시작하자 진숙이는 소희를 침실로 안내해 금초대에 불을 밝히며 원한 금침을 펴놓고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두 공주마마께 없어. 다 내전으로 들어가 버리셨는데 첩이 어찌 감히 상공을 모시리까. 안녕히 주무시옵소서. 진숙이는 사뿐사뿐 걸음을 옮겨 살그머니 방을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소유는 잠을 이루지 못해 엎치락 뒤치락 하다 문을 열고 나왔다. 하늘에는 은하수가 은빛 시냇물처럼 흘러가고 달빛은 은은하게 비쳤다. 그런데 다른 방에는 모두 불이 꺼져 있건만 오직 영양공주의 방에서만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영양공주가 지금껏 자지 않고 있단 말인가? 나에게 화를 내더니 아직도 마음을 끓이고 있는 게 아닐까? 소유는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그쪽으로 걸어갔다. 안에서 두 공주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며 윷놀이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유는 문틈으로 살그머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두 공주와 진숙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여자가 윷놀이를 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한 여자는 다름 아닌 춘훈이었다. 아니, 춘훈이 언제 들어왔지? 소유는 아직도 정사도 집 춘훈을 궁궐로 부르지 않았건만 춘훈이 공주들과 정답게 윷놀이를 하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춘우는 영양공주를 우리 아가씨라고 부르며 정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양공주가 정규수가 아니라면 춘우니 어찌 감히 처음 보는 공주에게 저리도 다정하게 대하리요. 내가 저들에게 깜빡 속은 것이 분명하도다. 영양공주는 틀림없는 정규수였다. 소유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정규수가 영양공주로 변한 걸 알고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여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어 섰다. 저들이 나를 속이고자 하니 나 또한 저들을 속이리라. 소유는 그 길로 방으로 돌아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앓는 신용을 했다. 어느덧 밤이 지나가고 햇살이 환하게 밝아오는 아침이 되자 궁녀들은 소유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밖에 서 있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기척이 없자 마침내 진숙이가 안으로 들어왔다. 소유는 더욱더 크게 신음소리를 내며 끙끙 앓고 있는 척을 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진숙이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하지만 소유는 진숙이를 모른 척하며 헛소리만 했다. 승산께 없어. 어찌 첩을 모르시나이까. 첩 진숙이이옵니다. 진숙이가 누구냐? 세상에, 하룻밤 사이에 어찌 병이 이리도 위중해졌단 말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내가
어젯밤 꿈속에서 정규수와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어찌 내 마음이 편하겠느냐. 소유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헛소리를 했다. 그러자 진숙이는 종종 걸음으로 두 공주에게로 뛰어갔다. 공주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승상의 환우가 위중하옵니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시단 말이냐. 어서 가보자. 두 공주는 허둥지둥 소유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소유는 두 손을 휘두르며 눈을 부릅떴다. 정규수는 어디에 있는 게요? 제발 이리 오오. 그러자 영양공주는 소유가 정말로 위급한 병에 걸린 줄 알고 옆으로 다가앉으며 안타까워했다. 승상께 없어는 죽은 정씨만을 생각하고 살아있는 정씨는 안중에도 없으시나이까? 첩이 바로 정경패로 소이다. 하지만 소유는 시치미를 떼고 중얼거렸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정사도의 딸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어. 어찌 살아있는 정규수가 있단 말이오? 공주의 말은 믿지 못하겠소. 그러자 옆에 있던 난양공주가 답답하다는 듯이 설명을 했다. 황후마마께 없어 정규수를 양딸로 삼으시고 영양공주로 봉해 첩과 함께 승상을 섬기게 하였답니다. 그러니 영양공주는 그 옛날 승상의 거문고 소리를 듣던 정규수가 분명하오이다. 그렇다면 그 집에 있던 춘훈이 틀림없이 이곳에 와 있을 테니 어서 춘훈을 불러주오. 소유의 말에 영양공주는 불이 나게 춘훈을 데려왔다. 소녀 춘훈 문안 인사드리옵니다. 네가 정말 가 춘훈이란 말이지? 예, 나리. 그렇다면 너만 남고 다 나가도록 하여라. 소유의 말에 두 공주와 진숙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소유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춘훈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너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나를 속였으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어서 내 의관을 입혀다오.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실 수가. 소녀는 정말로 나이께서 병이 나신 줄 알고 간이 콩알만해졌나이다. 허허, 춘훈아. 내 너의 시중을 다시 받게 되니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구나. 소유는 호탕하게 웃으며 머리에 관을 쓰고 금빛 찬란한 예복을 입은 후에 두 공주와 진숙이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자기가 꾀병을 부린 까닭을 설명했다. 나와 정규수는 이제 후생에서나 서로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였거늘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니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하오. 그러자 영양공주는 수줍어하며 대답했다. 이는 모두 황제 폐하와 황후마마, 황상의 높은 은혜이오며 난양공주의 따뜻한 마음씨 덕택이옵니다. 내 어찌 난양공주의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으리요. 다만 이 몸이 다하는 날까지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뿐이라오. 소유는 얼굴을 붉히며 서 있는 난양공주의 모습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소유는 두 공주와 진숙이와 더불어 즐거운 마음으로 황후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다. 황후는 빙그레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그래, 승상이 죽은 정기수와 더불어 끊어졌던 아름다운 인연을 다시 이었다 하니 내 어찌 축하를 하지 않으리요. 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이 죽고 또 죽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원래 그 속임수는 내가 꾸며낸 것이니 어찌 은덕이라고 하겠소. 모두가 다 승상의 복이요. 마마, 황공하옵나이다. 두 공주와 진숙이는 오랜만에 아침 햇살을 받고 피어난 나팔꽃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 아래 춘운도 방긋 웃으며 서 있었다. 나귀원의 봄놀이. 그 무렵 나라의 안팎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다. 까만 밤하늘에는 밝은 별이 높이 떴고 아침이면 풀잎마다 이슬이 초롱초롱 빛났다. 황하의 강물은 어찌나 맑은지 온갖 고기들이 파닥파닥거리며 헤엄을 쳤다. 들판의 곡식 또한 풍성했고 더 이상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난리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라 안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자 소유는 마침내 황제의 허락을 얻어 고향의 어머니를 향해 길을 떠났다. 황제가 내린 금은 보화를 수레에 가득 싣고 깃발을 휘날리며 연을 타고 가는 소유 일행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부러운 듯 바라보았다. 길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 천진교에 다다른 소유는 문득 경운과 섬을 생각이 났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작정한 소유가 신하들이 안내한 숙소로 가자 이미 두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니, 어찌 내가 오는 줄 알았단 말이오? 부마님의 행차를 어찌 저희가 모르오이까. 작년에 숭상께 없어 사신으로 명을 받아 여기를 지나실제도 깃발이 휘황찬란하였거늘 이제 더욱 지위가 높아지시고 두 공주님의 남편까지 되셨으니 험한 산골짜기까지 부마님의 소식이 떠들썩하게 들려오더이다. 늦었지만 축하드리옵니다. 오늘 밤은 저희 둘이 축하주를 올리겠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소서. 고맙기 그지없구나. 소유와 경홍 그리고 서멀은 오랜만에 만나 밤을 새워 술을 마시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렇게 밤을 지새운 소유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하고 고향으로 떠났다. 마침내 고향 땅 수주현의 언덕에 선 소유는 감개무량하여 마을을 바라보았다. 집들이 옹기종기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그곳은 어린 시절의 꿈이 서린 정겨운 고향 땅이었다. 소유는 연을 탄 채 마을로 들어섰다. 동네 조무래기들이 뒤를 따르며 구경을 하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 숙여 예를 다해 소유를 맞이했다. 15의 나이로 고향을 떠나 4년 만에 대승상이라는 높은 벼슬에 오르고 두 공주의 부마까지 되어 금이 환영하였으니 어찌 감히 우러러보지 않을 수 있으리요.
소유가 낯익은 고향집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유를 맞이했다. 어머니, 불효자식 이제야 돌아왔나이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양소유란 말이더냐. 장하구나, 장해. 그 옛날 사랑채에 앉아 책을 읽고 시를 지을 때에야 어찌 감히 오늘의 기쁨이 있을 줄 알았겠느냐. 어머니는 주름진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부여잡았다. 소유는 그런 어머니께 부마가 된 일이며 채봉을 다시 만난 일, 싸움터에서 크게 공을 세운 일 등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네 아버님이 너를 가리켜 우리 집을 빛나게 할 자식이라고 늘 말씀하시더만 네 아버지께서 이런 네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로구나. 정말 장하다 내 아들아. 어머니는 연박 눈물을 찍어내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소유는 다음 날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했다. 그리고 고향의 친척, 친구들을 모두 불러 열흘 동안 잔치를 했다. 잔치를 마친 소유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길을 떠났다. 가는 곳마다 고을의 수령들이 직접 나와 호의를 하고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소유는 약속한 대로 천진교에 가서 경원과 서머를 찾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경원과 서머는 이미 서울로 떠나고 없었다. 길이 어긋나고 말았구나. 소유는 못내 아쉬워하며 가던 길을 재촉했다. 마침내 서울에 도착한 소유는 어머님을 모시고 황제께 인사를 올렸다. 대부인,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었소. 폐하의 높은 은덕에 그저 감격할 따름입니다. 여보아라, 대부인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도록 하라. 황제는 만조 백관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난 후 소유는 황제가 내린 새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조그마한 동산과 연못, 누가까지 지어진 아담하고 예쁜 집을 보자 대부인은 주름진 얼굴 가득 벙글벙글 웃음을 지으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게다가 조금 후 꽃처럼 어여쁜 영양공주와 난양공주가 온갖 폐물과 비단을 가지고 와서 예를 갖추고 인사를 올리자 대부인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아리따운 공주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다니 참으로 기쁘구나. 어머니, 전에 말씀드린 진숙이와 춘운의 인사도 받으셔야지요. 소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진숙이와 춘운도 인사를 올렸다. 네가 바로 진낭자더냐. 이렇게 모두 한 집에 살게 되다니 꿈만 같구나. 더군다나 춘우는 우리 승상이 별당에 있을 때 그렇게 시중을 잘 들어주었다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대부인은 아리따운 네 여자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밖에 있던 궁녀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문 밖에 두 여자가 와서 승상을 뵙고자 하옵니다. 뭐? 두 여자라고? 옳지. 경원과 서머리 분명하구나. 어서 안으로 들라 이르라. 마침내 궁녀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경원과 서머를 보자 소유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어머니와 두 공주, 진숙이와 춘은에게도 차례차례 인사를 시켰다. 그러자 서멀과 진숙이는 서로 얼싸안으며 반가워했다. 진숙이의 아버지 진어사가 서멀이 살던 지방에 원님으로 있을 때 둘은 서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이다.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이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두 모였으니 어찌 술과 노래가 없을 소냐. 소유는 잔치를 열어 6명의 아리따운 여자들과 시를 짓고 검은고를 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지냈다. 소유는 서멀과 경홍에게도 각자의 거처를 정해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재주를 높이사 궁중의 시녀들에게 춤과 노래, 가야금, 검은고, 퉁소 같은 악기를 가르쳐 주도록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두 공주가 낭자들과 더불어 대부인을 모시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소유가 한 통의 편지를 들고 들어왔다. 소유는 난양공주에게 그 편지를 내밀었다. 공주의 오라버니, 월왕의 글월 이외다. 오라버니께서 보내셨다고요? 난양공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 승상은 편안하시온지요.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나란 일이 바쁜 탓에 나귀원에는 말을 타는 사람도 뱃놀이를 하는 사람도 볼 수가 없었지요. 선왕 때에는 춤과 노래를 즐기던 그곳이 이제는 잡초가 우거져 있으니 쉼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번화했던 옛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다 합니다. 이제 황제 폐하의 은덕과 승상의 큰 공으로 나라가 태평해지고 백성들이 편안한 생활을 즐기게 되었으니 옛날처럼 그곳에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는 게 어떠하온지요. 요즘 나귀원에는 봄빛이 무르익어 다투어 피는 고운 꽃들과 부드러운 버들이 하늘하늘 바람을 따라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옵니다. 원컨대 승상과 함께 나귀원에 모여 사냥도 하고 풍악을 울리며 봄을 즐기고 싶사오니 좋은 날짜를 택하여 회답을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난양공주는 빙긋 웃으며 소유를 바라보았다. 상공께서는 월왕의 뜻을 아시나이까? 달리 무슨 깊은 뜻이 있겠소. 봄날의 경치를 즐기자는 것이니 그야말로 귀공자다운 풍류가 아니요. 상공께서는 아직도 모르시나이까? 오라버니가 좋아하는 것은 미인과 풍악이지요. 오라버니의 궁중에는 절세 미인이 허다한데 요즘에는 옥연이라는 가무에 뛰어난 미인도 들어왔다고 하더이다. 오라버니의 궁에 있는 다른 미인들이 옥연의 재주와 용모에 그만 넋이 빠질 지경이라니 알만하지요. 옥연이라면 강남의 만옥연이 아니오? 상공께서도 옥연의 소문을 들으셨군요. 언젠가 서몰한테 들었소이다. 제가 짐작컨대 오라버니는 우리 궁에도 재주 있는 미인이 많다는 말을 듣고 서로 견주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드신 듯 여겨지옵니다. 하하, 나는 그저 예사로운 편지인 줄 알았는데 공주께서 먼저 월왕의 뜻을 눈치채셨소이다. 소유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영양공주가 나서서 말했다. 이것이 비록 놀이이기는 하지만 남에게 지는 건 실사옵니다. 저희에게도 서멀과 경홍 같은 사람이 있사오니 허락을 하소서. 영양공주는
서멀과 경홍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다. 하오나, 신첩은 두렵사옵니다. 옥연의 재주는 천하의 으뜸이고 또한 월왕의 궁에는 말을 잘 타는 군사 또한 많다고 하오니 첩들이 비웃음을 받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상공께 부끄러움을 끼칠까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서멀은 옷깃을 여미며 공손하게 말했다. 우리나라에 삼절색이 있는데 그 이름이 개서몰, 적경홍, 옥연이라고 한다 하지 않았소? 그런데 나는 이미 둘을 얻었거늘 어찌 옥연 따위를 두려워하리요. 내 당장 월왕에게 회답을 보내리다. 소유는 기꺼운 마음으로 월왕에게 회답을 보냈다. 마침내 화사한 봄빛이 천지를 따스하게 비추고 온갖 꽃들이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날. 소유는 일행을 거느리고 나귀원으로 갔다. 군복을 입고 양 옆에 칼과 활을 찬 소유는 하얀 말을 타고 늠름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금과 은을 아로새기고 꽃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서멀과 경홍이 수많은 기생들과 함께 날렵하게 생긴 말에 올라 그 뒤를 따랐다. 나귀원에 이르자 소유의 행차만큼 화려하고 멋진 월왕의 행차가 보였다. 소유와 월왕은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다정하게 나귀원 숲을 가로질러 가려 할 때였다. 사슴이다. 여봐라. 어서 화살을 당겨라. 월왕은 사슴을 보고 군사들에게 외쳤다. 그러자 여러 군사들은 한꺼번에 활을 당겼다. 그러나 화살은 빗나가고 말았다. 저런, 그까짓 걸 놓친단 말이냐. 에이! 월왕은 몹시 화를 내며 다급하게 자기의 화살을 꺼내 사슴을 향해 쏘았다. 사슴은 풀밭 위에 푹 쓰러지고 말았다. 대왕의 활솜씨는 마치 현종 때의 신궁 요양왕 같소이다. 하하, 작은 솜씨를 어찌 그리 칭찬하시오. 내 승상의 활솜씨를 보고 싶소이다. 월왕이 웃으며 말을 마치자마자 때마침 백조 한 쌍이 흰 구름 사이로 날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소유는 금장식의 화살을 꺼내 몸을 반드시 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활을 당겼다. 백조 두 마리가 푸드득거리며 말 앞에 떨어졌다. 오, 승상의 솜씨는 초나라 때의 신궁 양육이 같소이다. 월왕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다. 두 사람은 쏜살같이 너른 들판을 달리다 장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맛있게 구운 고기를 안주로 술을 마시며 서로 시를 짓기도 하고 여자들이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기도 하면서 흥겹게 놀았다. 그러나 아무리 서멀과 경홍이 여러 면에서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칼과 활에는 익숙지 않은 탓에 어쩐지 그들은 주눅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벼랑간 수레를 탄 두 여인이 장막을 찾아왔다. 수레에서 사뿐히 내려서는 두 여인을 바라보던 소유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두 여인은 바로 자기를 해치려는 자객으로 변장을 했었던 심요연과 용왕의 딸 백능파가 아닌가. 요연과 능파는 조심스럽게 소유의 앞으로 걸어오더니 소유에게 큰절을 했다. 그대들이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자, 어서 월왕 마마께도 인사를 올리도록 하오. 소유는 몹시 기뻐하며 두 사람을 만나게 된 사연을 월왕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두 낭자는 어서 과인을 기쁘게 해다오. 월왕의 청에 요연이 먼저 칼을 빼어들고 건물을 추기 시작했다. 흰 칼날은 봄빛을 받아서 마치 하얀 눈송이가 복사꽃 위로 떨어지는 듯 했다. 이윽고 춤추는 소리가 더욱 빨라지더니 요연의 몸이 아주 보이지 않게 되고 벼랑간 무지개가 하늘로 뻗치며 찬바람이 불어오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의 건무가 어찌 저리도 심묘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월왕은 그저 감탄할 뿐이었다. 다음엔 능파의 차례였다. 첩은 물가에 집이 있었던 탓에 하늘이 높고 고요한 밤이면 비파를 타며 그 음료를 즐겼답니다. 하오나 부족한 저의 재주가 마음에 드실는지 염려될 뿐이옵니다. 능파는 겸손하게 말하더니 옷 속에서 25현으로 된 비파를 꺼내 천천히 곡조를 타기 시작했다. 능파의 비파 소리는 마치 기러기가 우는 듯 슬프고 애잔하게 들판으로 퍼져나갔다. 그러자 나무와 풀들이 마치 가을이 된 것처럼 잎새가 마르더니 들판에는 낙엽이 뒹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쓸쓸하고 애처로운 가락에 눈시울을 적시며 놀라운 마음으로 스산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호, 인간의 음률이 저렇게 조화를 부릴 수 있다니 정녕 믿을 수가 없도다. 월왕은 입을 벌린 채 감탄할 따름이었다. 내 오늘 이토록 훌륭한 낭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있음이 오히려 영광이로다. 정말 양승상이 부러울 따름이요. 자, 오늘 이렇게 모두 모였으니 밤이 늦도록 신묘한 재주를 즐기고 싶도다. 월왕은 요연, 능파, 서멀, 경홍, 옥연 등을 옆으로 불러 시를 짓게 하고 춤과 노래를 권하면서 봄볕이 다하도록 흥겹게 놀았다. 하룻밤에 꿈. 나귀원 봄놀이에서 돌아온 소유는 두 공주와 채봉, 추는, 서물, 경홍, 요연, 능파 이렇게 8명의 여자와 더불어 매일매일 흥겹게 지냈다. 그러는 중에 세월은 점점 흘러갔다. 소유는 여전히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 소유의 어머니 유씨 부인은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소유는 몹시 슬퍼하며 극진한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렀다. 영양공주의 부모인 정사도 부부 또한 유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났다. 소유는 친부모가 돌아가신 것 못지않게 슬퍼했다. 어느덧 나이 60이 된 소유는 혼자 누각에 앉아 가만히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보았다. 네, 일개 보잘것없는 선비에 불과한데 우연히 마음이 통하는 황제를 만나 좋은 기회를 얻고 나라가 어려울 때 공을 세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도다. 두 공주와 6 여자를 만나 많은 자식도 얻고 이렇게 오래오래 부귀영화를 누렸으니
더 이상 무슨 소원이 있으리요. 이제는 그저 고향에 내려가서 남은 세월을 황제의 은덕에 감사하며 살고 싶을 뿐이다. 소유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소유는 선왕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황상에게 고향에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간곡히 말리던 황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명을 내렸다. 황후마마께서도 이미 승하하셔서 짐이 매우 쓸쓸하고 외롭거늘 어찌 영양과 난양까지도 멀리 보내리요. 그러니 남문 밖 40리 떨어진 곳에 별궁인 취미궁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소. 그곳은 옛날 현종 황제께서 여름이면 머무시던 궁인데 아주 조용하고 경치 또한 아름다운 곳이니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오. 황제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소유가 서울을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소유에게 태사라는 높은 벼슬까지 내려주었다. 소유는 온 집안 식구들을 거느리고 취미궁으로 옮겨갔다. 취미궁은 누각과 정자가 화려하면서도 그 주변에 빼어난 경치와 조화를 이루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어느 신선의 집이 이보다 더 좋으리요. 소유는 몹시 만족해하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소유가 취미궁으로 온 지 몇 달 후였다. 어느 틈에 가을이 되어 국화꽃은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산수유의 검붉은 열매는 탐스럽게 열렸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기만 했다. 소유는 취미궁 서쪽의 높은 봉우리를 좋아하여 가끔 그쪽으로 오르곤 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소유는 두 공주를 비롯한 8명의 부인과 함께 그 꼭대기에 올라 가을 경치를 즐기며 국화주를 마시고 있었다. 소유는 흥을 돋우기 위해 옥퉁소를 꺼내 불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찌나 슬프고 처량한지 모두들 눈시울을 붉혔다. 상공의 퉁소 소리가 너무도 처량하여 척들이 그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사옵니다. 어찌 오늘의 퉁소 소리는 지난날의 곡조와 다르오이까? 영양공주가 넌지시 물었지만 소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아, 저쪽은 진시황의 아방궁이요. 또 저쪽은 한무제의 무릉도원. 그리고 이쪽은 현종 황제께서 양귀비와 더불어 논이시던 화천궁이 아니더냐. 아, 슬프도다. 이 세 임금은 다 만고의 영웅이시거늘 이제는 어디에 계시단 말이냐. 소유는 자기도 모르게 시름에 잠겼다. 그날부터 소유는 늘 혼자 있으면서 이 세상에 3가지 도로 꼽히는 유, 불, 선에 관해 생각하곤 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취미궁으로 온 이후 소유는 밤마다 부처님 앞에 나아가 참선하는 꿈을 꾸었다. 소유는 오랜만에 8명의 부인과 함께 누각에 올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밤마다 부처님 만나는 꿈을 꾸는 걸 보니 이는
내가 불가와 인연이 있어서인 듯하오. 내 장차 남해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산에 올라 문수보살을 만나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도를 깨달아 인간 세계의 괴로움을 벗어보고 싶소이다. 하지만 나와 더불어 반평생을 살아온 그대들과 이별할 생각을 하니 단지 그게 가슴 아플 따름이요. 그러자 여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상공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시다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리요. 저희 8명은 서로 마음을 합하여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을 뵙고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허허허. 우리 9사람이 이렇게 한마음이 되었으니 무슨 염려가 있겠소. 네,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여러 부인들과 더불어 취하도록 마시겠소. 소유는 매우 기뻐하며 술상을 내오도록 했다. 그리고 8 여자와 더불어 잔을 주고받으며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술이 떨어져서 시녀를 불러 다시 술을 내오게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가? 모두들 의아하게 여기며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노승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눈썹은 자막대기만큼 길고 눈은 물결처럼 맑은 데다 몸놀림이 아주 기이했다. 노승은 소유 앞에 이르러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산에 사는 늙은이가 승상을 뵙나이다. 소유는 깜짝 놀라 일어서서 합장을 하며 되물었다. 스님은 어디서 오신 누이신지요? 허허, 승상은 오랜 친구인 나를 벌써 잊으셨소. 예부터 귀인은 잊기를 잘한다 하던데 과연 그러하오이다. 오래된 친구라니요? 소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노승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아, 제가 지난번 동정 용왕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쪽의 형산에 올랐다가 어떤 대사께 없어 여러 제자들에게 불경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는데 스님이 바로 그 대사가 아니십니까? 소유는 능파의 아버지인 용왕의 초청을 받고 용왕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얼핏 보았던 대사의 얼굴을 떠올리고 반갑게 물었다. 그러자 대사는 껄껄 웃으며 물었다. 허허, 그렇소이다. 허나 그렇게 잠깐 본 것만 기억하고 10년 동안이나 같이 살던 일은 기억 못하시니 그 누가 양승상을 총명하다 하리요. 소유는 어리둥절했다. 스님, 뭔가 잘못 아시는 게 아니옵니까? 저는 16살이 되기 전에는 어버이 슬하를 떠나본 적도 없거니와 그 후 벼슬에 오른 뒤에도 변들이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 연나라에 간 일밖에는 서울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하운데 도대체 언제 스님과 10년 동안이나 살았다 하시는지요? 그러자 노승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다시 대답했다. 허허, 승상께서는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셨군요. 스님, 대체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이것이 꿈이라면 스님께서는 어떻게 제 꿈을 깨게 하시리이까? 소유는 답답하다는 듯이 노승을 바라보았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노승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정자의 돌계단을 두어 번 두드렸다. 그러자 갑자기 사방의 골짜기에서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 산꼭대기를 휘감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소유는 마치 꿈속에 있는 듯 정신이 아득해져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스님은 어찌하여 이 소유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술법으로써 저를 희롱하시나이까. 소유는 안개 같은 구름 사이를 허우적거리며 스님을 찾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소유가 말을 마치자마자 거짓말처럼 안개 같은 흰 구름이 싹 걷히는 게 아닌가. 정신을 차린 소유는 눈을 비비며 주변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도 옆에 서 있던 노승과 8명의 부인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아니, 소유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건 대사와 8명의 부인뿐만이 아니었다.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취미궁도, 방금 전까지 술잔을 기울이던 아름다운 누각도, 금술잔도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자기는 다만 작은 암자에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소유는 탄식을 하며 사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차가운 마룻바닥에는 불 꺼진 향로만 놓여있을 뿐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서편으로 기운 달빛만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소유는 울부짖으며 자기의 머리를 만졌다. 갓 깎은 듯한 까칠까칠한 맨머리가 만져졌다. 이럴 수가. 깜짝 놀라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본 소유는 다시 한번 놀랐다. 후줄근한 승복을 걸치고 손에는 108 염주를 쥔 영락없는 스님의 모습인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하구나.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단 말이냐. 게다가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가. 소유는 울부짖으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저 멀리서부터 아련하게 무엇인가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마치 안개가 걷히듯 또렷하게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렇구나. 형산의 연화봉. 육관대사의 가르침을 받던 성진. 내가 바로 그 성진이로구나. 육관대사의 꾸지람을 듣고 염라대왕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서 태어나 양처산의 아들이 되었었지. 그러다가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고 2 공주와 6 낭자와 더불어 가무와 검은고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던 것. 그 모든 것이 모두 하룻밤의 꿈에 지나지 않았구나. 소유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서 꿈속의 일을 떠올렸다.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마도 스승님께서 내 그릇된 생각을 아시고 인간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가 모두 꿈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야. 한참을 멍하니 마룻바닥에 앉아있던 양소유, 아니 성진은 얼른 일어나서 우물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옷차림을 단정히 한 후 법당으로 나아갔다. 이미 법당 안에는 다른 제자들이 다 나와서 앉아 있었다. 성진이 우물쭈물하며 들어서자 육관대사는 큰 소리로 물었다. 그래, 인간 세상의 재미가 어떠하더냐? 스승님, 성진은 이미 크게 깨달았나이다. 제가 부족하여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스승님의 깊은 은혜는 1000번, 10,000번 죽을지라도 갚지 못할 줄로 아나이다. 성진은 엎드려 흐느껴 울며 사죄했다. 허허허, 네가 꿈을 꾸고 크게 깨달은 모양이구나. 내 너에게 마땅히 금강경의 큰 법을 베풀어 그로써 네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겠노라. 잠시 후에 새로 올 제자들이 있으니 기다리도록 하여라. 육관대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위부인이 데리고 있던 8명의 선녀들이 법당으로 들어섰다. 그 모습을 보던 성진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이럴 수가. 그들의 모습은 바로 꿈속에서 만났던 영양공주, 난양공주, 진채봉, 가춘운, 개서멀, 적경홍, 심요연, 백능파였기 때문이다. 8 선녀들은 성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육관대사 앞으로 나아가 합장을 했다. 저희들은 위부인을 모시고 있었사오나 배운 게 없어 망령된 생각과 욕심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아무도 인간 세계의 헛된 꿈을 깨워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스승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일깨워 데려오시니 감사하옵니다. 저희는 위부인의 궁중에 가서 하직 인사를 올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을 밝은 길로 이끌어 주소서. 선녀들의 뜻이 아름다우나 불법은 깊고도 멀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로다. 큰 도량을 닦으려면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느니라. 육관대사가 타일렀다. 그러자 8 선녀들은 밖으로 나가서 얼굴에 진한 연지와 분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몸에 걸친 비단옷 대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가위를 꺼내어 스스로 구름같이 아름다운 머리칼을 잘라버리고는 다시 육관대사 앞에 섰다. 저희들은 이미 옛날의 얼굴 모습을 버렸사옵니다. 맹세코 스승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게을리하지 않겠나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 어찌 너희들의 정성에 감동하지 않으리. 오늘부터 내 제자로 삼으리라. 육관대사는 기쁜 마음으로 설법을 시작했다. 그날 이후 성진과 8 선녀들은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열심히 불법을 배웠다. 그렇게 하여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성진이 그 누구보다도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불법을 닦는 것을 본 육관대사는 법당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본래 불법의 전도를 위해 멀리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노라. 이제 내 뒤를 이어 불법을 전할 사람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돌아가노라. 너희들은 성진을 큰 스님으로 여기고 잘
따르도록 하여라. 육관대사는 성진에게 염주와 돌지팡이 그리고 금강경 한 권을 주고는 바람처럼 서쪽 하늘을 향해 떠나갔다. 그 후 성진이 연화 도량의 신도들을 거느리고 크게 불법을 베푸니 신선과 사람과 귀신이 모두 성진을 육관대사처럼 존경했다. 8명의 여승들도 성진을 스승으로 섬기며 볼도를 닦아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먼 훗날 9사람은 모두 극락세계로 가게 되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가. 지금도 연화봉 산자락에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독경 소리가 노래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산새, 꽃, 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 기쁘게 9사람의 공덕을 칭송하는 노랫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